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혹시 썸네일에서 내용 보셨나요? 네, 2024년 유형고사 시험 못 보던 유형 문제들이 나왔다. 띠용, 내가 뭘 본 거지? 네. 자,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준비했냐면, 사실 2024년에 시험 문제가 비공개이고, 또 시험을 보고 오신 선생님들이, 아, 못 보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못 보던 유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헷갈렸어요. 노을쌤 잘 모르겠어요. 이런 네,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한우물을 지금 16년째 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여러 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4년에 출제 범위에 따른 문항 단원의 분포의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자, 선생님도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국시원에서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 시험 과목과 단원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2024년 이전에도 뭐 변동이 없어요, 사실. 필기와 실기 안에는. 네. 그런데 저 같은 강사는 이 단원을 보면서 아니요, 그러니까요. 알겠는데요. 15장까지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을 써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런데 애매한 거 이렇게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같은 파트에서는 의사소통도 있고 기록도 있는데 아니 이전에 2024년 이전에는 기록 파트를 이론에서 내고 의사소통을 실기해서 냈는데 그럼 뭐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시원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시험 보고 오신 선생님들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유추로 오른쪽에 현재 2024년에 필기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단원장과 실기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단원장을 따로 분류를 했고요. 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전 장과 지금 장이 단원이 여기에 준해서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 대신에 문항수의 변동이 좀 생겼어요. 예, 사실 이론의 필기 시험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단원의 명칭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예, 그닥 뭐 문항수의 변동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실기장에서는 좀 변동수가 있어요,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신체활동 지원에 식사와 영양 보호에서 투약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집을 2024년 시험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문제집을 보시다가 뭐 안약 넣는 거, 귀약 넣는 거, 뭐 경구약 먹이는 거 다 빠져 있습니다. 2024년 표준 교재는 그 내용이 아예 없다는 거. 그래서 문항수가 여기서 한 3문항 정도가 줄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항을 어디서 늘려갈 거냐? 왜? 2024년 이전에도 예, 80문항은 똑같았고요. 지금 2024년에도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가량이 늘어났는데 문항수는 80개로 똑같잖아요. 그럼 줄은 만큼 나머지 플러스가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가 침해 파트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상황별 사례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서 더 3문제 정도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 100%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다면 100% 맞춰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고 나오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예, 이게 문항을 좀 제가 배분을 시켜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한두 문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큰 변동 없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문항의 분석이 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변동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면,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머, 처음 보는데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 2023년의 문제들을 표지만 바꿔서 사실 2024년 버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놓은 문제집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2024년에 새로 개편이 개정이 된 내용들을 네, 우리가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많이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시중에 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너울샘은 사실은 유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강사 아니면 잘 몰라요. 유튜버가 강사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출제, 이거 문제집에 있는, 뭐,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존에 나 있는 거 가지고 문제풀이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답과 오답 추리는 건.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강사이고, 책이 변동된 내용 안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기 이론 단원, 실기 단원별로 기존에 없던 내용의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 단원부터 좀 가볼 거예요. 네, 문제 들어가기 전에, 네, 사실은 이 영상을 조금 이전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케어 파트너 문제가 들어와서 그 해설부터 나갔는데, 제가 케어 파트너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 딱 띄우자마자, 네, 우리 맹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어제 한번 풀어봤는데,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들과 유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아, 예.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선생님들이 봤던 유형과는 조금 다른 문제 유형이 있어요. 사실 제가 출제한 제 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좀 비슷해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제 문제집에 개정된 내용에 관한 문제들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게 출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의 이 영상에 좀 확신을 더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저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맹달 선생님입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론의 개편되면서 추가된 내용, 그 내용의 문제 많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은 너울샘의 요양보호사 문제집에 있던 제가 만든 문제, 플러스 케어 파트너에 제가 CBT에 탑재했던 제가 만든 문제, 네, 왜 거기에 있는 문제도 다 제가 만든 겁니다. 2024년 것들은. 왜냐면 2023년의 문제를 가공했기 때문에 누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너울샘의 기준에서 만든 새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 문제들을 한번 단원별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파트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론에서 새로 추가된 첫 번째가 4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장에 요양보호사의 인권부와 자기계발에서 어디가 플러스 추가되냐면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효능감 증진 파트가 증가됐습니다. 자, 그럼 이 파트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같이 풀어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달하게 한다. 2번,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식 공간은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3번, 동료 간의 정기적인 만남은 제한한다. 4번, 근로시간과 초과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 5번, 업무 범위, 대상자 관리 안전수칙 등을 명시한 업무 지침을 제공한다. 네, 쉽게 답이 보이셨을 겁니다. 네, 5번입니다. 이 단어는 좀 쉬워요. 뒤로 갈수록 살짝 헷갈리게 나올 거고요. 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법, 예방법, 이런 문제풀이 안 드려도 되죠. 답 보이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2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한다. 2번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3번 술이나 담배에 의존한다. 4번 약물 치료는 거부한다. 5번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를 차단한다. 네, 정답은 2번.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아, 네, 여기도, 노을쌤 쉬운데요? 예, 쉽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의자에 앉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특정 근육을 이완시킨 후 이를 10초 정도 유지한다. 이완시킨 후 50초 정도 천천히 호흡을 하며 이완 상태를 느낀다. 1번 호흡법, 2번 심상훈련, 3번 긴장 이완 기법, 4번 인지수정, 5번 자기합리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긴장 이완 기법입니다. 네, 호흡 얘기가 나왔는데 호흡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표준규제 156페이지에 가면 긴장 이완 기법, 호흡법, 심사훈련,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변화라고 하는 인지수정, 자기 합리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서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네, 요건 정확하게 긴장 이완 기법에 나오는 내용에 1, 2, 3번의 내용을 더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우셔서 오른손은 배, 왼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이제? 네, 자,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자, 다음 5장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내용이 추가된 건 피부계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계에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도요.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자, 4번. 노인성 자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1번.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변화다. 2번.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에 의한 출혈이 생긴 질환이다. 3번.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한다. 4번. 주로 먹물을 묻힌 실을 바늘에 끼어 새긴 문신이다. 5번. 노화에 의한 자연현상과 구별해야 하니 학대 유무를 파악해본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노인성 자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접힌다, 관찰진입니다.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됐어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네, 문신입니까? 먹물의 그런 우정 문신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노인성 자반을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질환명이 피부에서 좀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만 한 번쯤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5번도 같이 볼게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해서 기저귀 접촉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분명한 병변을 나타내는 질환은 1번 기저귀 습진, 2번 욕창, 3번 지루성 피부염, 4번 관찰진, 5번 노인성 자반. 정답은 1번 기저귀 습진입니다. 네, 이거는 좀 눈에 확 보이시죠? 네, 이렇게 피부계에 새로 추가된 병명. 이전에는 네,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아무리 문제를 풀어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그 파트의 내용들만 조금 한번 네, 잘 보고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걸 봤다면 어머요, 새로워요.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숙함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신설 파트만 모아서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의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에서 또 하나 추가된 데가 있어요. 노인증후군과 노쇠라는 파트입니다. 네, 6번. 노인에게서 많은 질병과 다약제 복용,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하는 노인증후군의 문제로 옳은 것은 1번 기동성 유지, 2번 정상체중, 3번 규칙적인 수면 양상, 4번 근감소증, 5번 식욕 증진. 네, 정답은 근감소증입니다. 이거 엄청 많아요. 뭐 노인증후군이 발현되는 원인들이 정말 정말 여러 개가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가장 네,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 근감소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쇠의 핵심 증상으로 옳은 것은 골 감소증, 근력 저하, 인슐린 감수성 저하가 나타난다. 고령화 체중 감소, 만성염증, 만성질환으로도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손가락 링 테스트를 통해 두 손이 닿으면 이 증상으로도 분류한다. 1번 우울증, 2번 퇴행성 관절염, 3번 근감소증, 4번 실금, 5번 영양불량.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노쇠, 근감소증, 노인증후군 이런 류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인가요? 이런 얘기 안 하실 거거든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7장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예, 여기도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5절에 있는 약물 사용에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볼게요. 8번 부정맥이 있어 와파린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과량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몽 주스, 2번 시금치, 3번 당근, 4번 홍삼, 5번 양파. 네, 정답은 2번 시금치입니다. 이게 과량이 들어갔을 때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전의 문제에서는 자몽 주스 외에는 다른 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뭐 수면제 등과 먹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자몽 주스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추가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시금치예요. 부정맥이면 시금치, 와파린, 부정맥, 시금치, 고혈압, 고지혈약, 수면제, 이러면 자몽주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자, 9번 노인에게서 낙상, 배뇨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복용 후 주의해야 하는 약물은 1번 소염진통제, 2번 당뇨병 약제, 3번 스테로이드제, 4번 수면제 등 신경 안정제 약물, 5번 항고혈압제.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도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요. 속쓰림 같은 것들이 많다. 이럴 땐 의사 상의하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 약제 같은 경우는 저혈당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로, 불안, 초조, 뭐 두근거림, 빈맥, 식은땀, 어지러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체중 증가, 정신장애, 선망, 우울, 소화기 궤양 뭐 또는 면역 저하, 그걸로 인한 감염병,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항구혈압제는 있나요? 예, 항구혈압제는 없어요. 오지선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수면제나 여기는 요거 그대로 있죠. 예, 그래서 어지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좀 그죠? 신경 안정제다 보니까 그래서 낙상, 배뇨장애, 변비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 한번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 다음 문제는 조금 쉽게 풀어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작용이 노인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은 장기적으로 사용 시 체중 증가, 정신장애, 선망 우울, 소화기 궤양, 당뇨병, 뼈의 대사 이상, 면역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증가 또는 피부 질환. 1번 스테로이드제, 2번 소염진통제, 3번 당뇨병 약제, 4번 수면제, 5번 신경정신계 약물.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죠. 예,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를 몇 번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아, 이거 봤던 문제야, 봤던,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지금 벌써 9번만 풀고 해설만 한번 들으셔도 10번이 낯설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래서 추가 단원된 문제, 신유형 문제들은 조금, 네, 접해보시면 이제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대 효과를 보고 저는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7장에서 또 추가가 된 데가 있어요. 온열 질환과 할랭 질환이라고 해서 예전의 내용보다 좀 많이 내용이 좀 추가가 됐거든요. 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늘 말씀드려요. 이런 문제 좀 난이도 상문제. 네, 왜냐면 다 맞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번 열 발진, 소스포 등이 난 부위는 습하게 유지. 2번 열 실신, 경련이 멈추면 바로 다시 일을 시작. 3번 열 탈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함. 4번 열사병,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음료를 마시게 함. 5번 열성 부종,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열발찌는 왜 틀렸나요? 이렇게 보시면 습하게가 아니라 건조하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실시는 왜 틀렸을까요?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네, 좀 많이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열탈지는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열사는 의식이 없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음료를 마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질식의 우려라든지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응급 상황으로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을 거나 마실 걸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5번 표현이 맞는 거죠? 네. 자, 이제 12번. 한랭 질환인 저체온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누런의 색으로 변한다. 2번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3번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4번 의식이 있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5번 젖은 옷은 입고 있는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상 증상 설명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따뜻한 음료를 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게 한랭 질환이었으니까 시원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젖은 옷은 입고 계시면 더 저체온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벗기시고 담요로 감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열발진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다린다. 2번 열실신이 발생한 부위의 근육을 마사지해준다. 3번 열성 부종이 발생하면 시원한 장소에서 머리를 상승시킨 자세로 휴식한다. 4번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5번 열탈진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열발진이 발생하면 건조한 장소로 옮겨주시는 게 먼저예요. 바로 119에 신고해야 될 건 열사병인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열성 부종이 발생하면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되죠. 머리 상승이 아니라서. 네, 그 다음에 열사로 의식이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열탈진이 지속이 될 때는 우리가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럴 때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셔야 되고 수액을 통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고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응급처치 방법들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왜냐면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열발진, 열실신 막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론 파트 중에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임종요양 보호 중에서 3절, 임종 대상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명의료 결정법에 규정된 암 환자만이 이용 가능하다. 2번, 입원형의 경우 암질환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다. 3번, 가정형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형태이다. 4번, 국내에서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두 가지이다. 5번, 자문형은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대상자는 당연히 여기 의료 연명의료 결정법에 규정된 암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감경화 환자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가정형은 이렇게 3번을 설명하는데 외래 진료를 보듯이 하는 것은 자문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서는 입원형, 가정형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가정형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신설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가정형, 입원형, 자문형 구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5번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후천성 면역결핍증 대상자, 2번 치매 대상자, 3번 만성 간경화 환자, 4번 말기 암 환자, 5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방금 푸셨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만 한번 풀고 오답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셔도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하나도 낯설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책으로 보시고 개정 개편된 문제들을 조금 반복해서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임종 대상자의 권리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배뇨와 배변을 도울 때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1번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 2번 치료를 거부할 권리, 3번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4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5번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우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렇게 이론 파트에서는 제가 16문항 정도를 갖고 왔어요. 실제 제가 출제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갖고 온 거고요. 만들어서 하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실기 파트에서 신설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좀 접하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신설 파트의 문제들만 좀 반복 청취를 해서 눈에만 조금 익으셔도 가셔서 처음 보는데요, 더블쌤. 이런 얘기는 좀 덜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늘 영상 제작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하신 거지? 좀 어떤 점이 더 알고 싶으신 거지? 어떻게 공부를 도와드려야 좀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좀 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영상도 좀 제작하고 또 추가적인 내용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아까 맹달 선생님처럼.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너울은 다음에 실기 파트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